안녕하십니까. 유원타증권에서 경제분석을 담당하고 있는 정원일입니다. 오늘은 소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볼 텐데요. 굉장히 중요한 항목이 소비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러한 소비는 모든 경제 활동의 기초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사람들이 물건을 사고 팔고 하는 과정을 거쳐가지고 경제가 형성되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소비는 경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기초적인 활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항목들에 대한 전망과 앞으로의 변화 방향 이런 부분들을 살펴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책에서는 이런 소비를 설명하기 위한 여러 가지 지표들 중에서 금리에 좀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관련된 내용을 작성해 보았습니다. 금리라는 것이 결국에는 개인들이 돈을 가지고 있는 비용을 감소시키거나 혹은 대출 금리 이런 부분들을 통해 가지고 소비를 잘 설명할 수 있는 항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자료에 대해서 읽는 법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경제학적 관점에서 소비에 미치는 영향 변수를 찾아봤습니다. 찾아보니까 결국 금리라는 변수가 굉장히 중요하게 언급이 될 수가 있겠고요. 소득자산부채 당연히 중요한 항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가지고 대외 부분에 있는 수출과 소비의 관계 역시 좀 언급할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소비가 얼마만큼 중요한지에 대해서 조금 더 언급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주요국들의 GDP 대비 개인 소비 지출 비중을 나타낸 그래프가 바로 왼쪽의 그래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GDP 대비 개인 소비 지출의 비중은 한국이 GDP의 한 절반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비를 잘 설명한다면 한국 경제의 한 절반 정도를 잘 설명할 수 있다는 것이죠. 물론 다른 국가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좀 낮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경제 항목을 구성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직관적으로 소비와 금리의 관계를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차트를 보시면 파란색 실선이 소매 판매, 그러니까 우리가 대표적으로 소비라고 얘기하고 있는 대형 변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소매 판매 지표하고 우리가 맞닥뜨리고 있는 이자 비용, 이 둘 간의 관계를 살펴보면은 역사적으로도 소매 판매가 증가할 때 이자 비용이 감소하는 모습들을 계속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얘긴즉슨 이자가 비용이 부담이 줄어들면 당연히 이런 남는 금액들을 소비에 지출한다, 소비로 이어지게 된다, 지출한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다 굉장히 많이 아시고 있다시피 최근에 개인들이 적용받고 있는 금리 수준, 예를 들어서 대출금리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낮아져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금리 수준이 낮아지면서 결국 소매 판매 그리고 소비를 증가시킬 수 있다라는 그런 근거로 작용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 보시면은 세대별로 이자 비용 부담이 얼마만큼 있는지를 살펴봤습니다. 자, 경상소득 대비 이자 비용의 비율 보시면은 우리가 주로 소비를 많이 한다고 지칭되고 있는 세대인 30대부터 50대까지의 이자 비용 부담이 다른 세대보다 꽤 높은 상황임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가처분 소득의 크기는 30대에서 50대가 다른 세대에 비해서 꽤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자 비용이 좀 줄어들면서 발생할 수 있는 소득의 증가 그리고 이를 소비로 이어지게 하는 모습들,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조금 복잡한 표로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자 비용이 영향을 주는 지출 품목들이 어떤 게 있을까를 살펴보면은 먼저 식료품, 그리고 보건, 교통, 교육 이런 항목들이 걸리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도 이렇게 부호 자체가 좀 이자 비용이 감소하면은 소비를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이어지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이러한 실증적인 근거들도 금리와 소비의 관계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결론을 말씀드리면 세대별 이자 비용 변화에 따른 지출 증가 효과를 추정해 본다면 1%의 이자 비용 감소가 약 1%의 지출 증가 효과를 가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의 1% 이자 비용 감소는 쉽게 말하면은 이자율이 1bp 하락하는 것을 의미하고요. 1bp의 이자율이 하락한다면 약 0.1%만큼의 지출 증가 효과가 발생하고 있다. 그래서 금리가 낮아지면은 소비가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실증적으로 증명해주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좀 더 구체적으로
금리가 소비로 이어지는 구조에 대해서 살펴보자면 저축금리 하락과 대출금리 하락 두 가지의 금리 수준을 우리는 직면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저축금리의 하락을 통해서 발생할 수 있는 변화는 금리 수준이 낮아지니까 기존의 예금이나 적금들을 해약할 가능성도 높아질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캐시를 보유하고 있다면, 돈이 있다면 굳이 그것을 저축으로 가져가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들이 거쳐지면서 결국 소비의 증가로 이어질 수가 있게 되고요. 대출 금리가 하락하게 된다면 기존에 가지고 있던 대출을 좀 더 저금리 수준으로 이제 대환 대출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대환 대출하면서 다른 부동산 시장이라든가 자산 시장의 화랑이 이루어지게 되면서 부의 효과가 발생하고 가처분 소득이 증가하는 그런 효과들이 나아지게 됩니다. 이런 효과들이 결국 소비 증가로 이어지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최근의 금리들의 움직임을 보시죠. 저축에 대한 신규 금리, 잔액 금리, 대출에 대한 신규 금리와 잔액 금리 모두 다 아래쪽으로 움직이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얘기는 저축금리 측면에서는 현금을 보유하려고 하는 동기가 많아지게 되고, 대출 측면에서는 대환대출의 수요가 증가한다. 이런 모습들로 좀 귀결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금리와 소비에 대한 관계를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금리 수준뿐만이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요소들도 소비에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 중에서도 조금 의아하게 생각하실 부분이 수출 관련 지표들이 이제 소비에 미치는 영향도 분명히 존재한다라는 것인데요. 사실 수출이 잘 된다면은 무역 수지 측면에서는 긍정적으로 흑자로 전환될 수 있게 되고, 흑자로 전환되면서 발생할 수 있는 것은 국가의 웰스 수준이 높아지는 부분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소비가 증가할 가능성이 존재하는데요. 실제로 지표로 살펴보자면요. 자, 소매 판매의 움직임이 지금 최근에 조금 반등하고 있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비슷하게 유사하게 움직이는 지표 중에 하나가, 교역 지표 중에 하나가 교역 조건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한 단위의 수출품을 팔았을 때 팔아서 얻는 돈으로 얼마만큼 수입품을 살 수 있느냐, 구매력을 의미하는 것인데요. 동 지표들이 유사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연결고리를 좀 살펴본다면 수출이 잘 되었기 때문에 교역 조건의 개선으로 이어지게 되고, 구매력이 개선되니까 이 좋아진 구매력으로 소비를 증가시킨다라는 그런 하나의 연결고리를 얻을 수가 있겠고, 직관적으로도 수출이 이제 소매 판매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통계적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소매 판매가 교역 조건에 영향을 미친다거나 수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별로 존재하지 않는 걸로 봤을 때, 수출이 개선된다면 소매 판매가 긍정적으로, 그리고 소비 경기도 좀 긍정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소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이 어떤 패턴을 가지는지에 대해 살펴봤는데, 그렇다면 말씀드렸던 금리나 수출 이런 지표들의 향후 움직임을 전망해서 소비의 움직임을 또 추정할 수가 있는데요. 일단 현재 상황을 보시죠. 금리 수준을 보시면요. 이 오른쪽 그래프가 최근 5년간 금리 수준별 수신금액 비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저축의 비중을 나타내는 것이죠. 근데 보시면은 2% 이하의 금리를 적용받는 수신금액의 비중이 거의 100%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정확히는 99.5% 수준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낮아진 금리 수준, 이런 부분들 감안한다면은 지금 개인이 현금을 가지고 있을 때 추가적으로 저축을 할까? 그게 아니라 소비 쪽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지 않나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수신 말고 대출 금리를 한번 살펴보시죠. 대출 잔액 비중 보시면은 이 대출에 적용받는 금리 비중을 살펴본 것인데요. 지금 보시면 3% 이하의 대출 금리를 적용받는 대출 금액이 전체의 약 70%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추가적으로 기존 대출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대환 대출을 통해 가지고 낮은 금리를 적용받으면서 조금이나마 가처분 소득을 증가시킬 개연성이 있지 않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금리의 하락을 통해서 소비의 증가를 기대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금리에 대한 전망을 할 때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통화 정책이죠. 한국은행의 통화 정책은 여전히 완화적인 스탠스를 보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가장 최근에 진행됐던 금통위에서도 그 금리 인하에 대한 소수 의견이 2명이나 발생했던 걸로 봤을 때 급진적으로 기준금리가 상승하는 그런 방향성을 가지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 그 2차례의 기준금리 인하가 발생했었고 아직까지도 완화적인 정책 기조가 이어진다는 것은 금리를 쉽게 높이지 못한다. 그리고 이에 따라서 소비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기대해 볼 요인이 존재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최근에 수출에 대한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는 미중 무역 분쟁을 빼놓고 말씀드리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요. 사실 1차 미중 무역 협상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019년 한 해 동안 미국의 무역 수지 적자 폭이 굉장히 많이 줄어든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분쟁의 결과로 인해서 상대적으로 중국산 제품에 대한 수입을 조금 줄이고 관세를 부과시키면서 발생했던 적자 폭의 축소 이런 부분들을 볼 수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일정 수준 목표를 달성했다고 평가할 수 있는 만큼 무역 분쟁이 지속적으로 2020년 내에 계속 진행될 것이다라는 그런 전망보다는 오히려 좀 긍정적인 무역에 대한 자유무역에 대한 비중을 조금 더 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결국 한국의 수출도 수혜를 볼 수 있는 그런 과정으로 진행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렇게 이제 자유무역주의가 들어오게 된다면 결국 변할 수 있는 것은 위안 달러 환율 그리고 원 달러 환율인 것 같습니다. 환율이 왜 중요하느냐? 일반적으로 자국의 통화 가치가 강세로 움직이면 상대적으로 내수가 유리하다라는 그런 평가를 받을 수 있는데 무역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지금 현재 상황을 봤을 때 작년 한 해 수준보다 위안 달러나 원 달러 환율이 상대적으로 낮아져 있는 그런 상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환경들도 이제 수출의 긍정적인 요인 그리고 내수 쪽으로 조금 더 긍정적인 요인이 발생하지 않을까라고 전망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최근에 한국의 수출이 지난 한 해 동안에 굉장히 낮은 그런 수준을 유지하다가 반등세가 발생했다라는 것을 볼 수 있고 조금 더 기대 요인이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요약하자면 결국 이자 비용 부담이 낮아지고 있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고요. 가처분소득이 증가할 수 있을 것이라는 가설을 증명해 줄 수 있다라는 부분이 한 가지고 그 다음에 매우 낮은 저축금리를 적용받는 수준의 비중이 높다. 이런 부분들은 저축보다는 소비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다 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대출금리가 낮아지면서 대환대출 수요가 늘어나게 된다. 이는 소비의 질적인 개선을 시키게 될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출의 기저효과 같은 것들도 감안했을 때 2020년에 수출 증가율은 전년 대비 확연히 개선될 수 있기 때문에 교육 조건을 감안한다면 소비 증가가 기대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